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고 보일러 타워 양옆에 있는 다른 타워 2기를 먼저 해체한 후 다시 구조 수색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입니다. 네, 계속 현장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붕괴 위험이 있는 보일러 타워 우선 해체한다는 계획이 나왔죠. 네,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좌우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를 우선 해체합니다. 실종자와 매몰자 구조에 앞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요. 매몰자 구조를 위해서는 중장비가 필요하지만 4, 6호기 타워 추가 붕괴 위험으로 투입이 어려워지자 내린 결정입니다. 4호기와 6호기는 쓰러뜨리기 직전인 사전 작업인 이른바 치아카 작업이 많이 진행된 상태인데요. 작은 충격에도 쓰러질 수 있어 대규모 장비나 인력 투입에 어려움이 있고 구조 작업도 속도를 내기 어렵자 내린 판단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피해자 가족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수습본부는 75%의 수준인 6호기 치아카가 완료되면 발파, 즉 폭약을 이용해서 4호기와 6호기를 동시에 넘어뜨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작업인 만큼 안전조치가 우선돼야 해서 정확한 발파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체 준비로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현장을 철수한 상태입니다. 소방구조대원들도 내부 구조를 작업을 멈췄는데요. 보일러타워 4호기와 6호기 발파에 해체한 이후 남은 매몰자 4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소 포기 결정 뒤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이 명확하게 달랐다고 강조하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판결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 대행의 입장문이 발표된 지 불과 1시간 만에 수사 책임자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례적으로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한 거였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은 달랐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책임지기 위해 사의를 표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결정이라고 말을 아끼는 가운데 중앙지검은 끝까지 항소를 주장하며 대립했던 거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고검 강백신 검사에 이어 이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대검찰청 김영석 검사 역시 검찰 수뇌부가 양심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항소 포기 경위를 두고 검찰 내용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당분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법무부가 직접 개입했는지가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의 개별 사건 지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검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지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 직후 사건을 맡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중앙지검은 물론 대검까지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했는데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해 판단을 번복했다는 내용입니다. 항소장 제출만 남긴 상황에서 보류 지시가 내려지고 마감 시한인 자정 직전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청법 8조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스스로도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직접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평상시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라도 구체적 사건에 지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의원 활동을 해왔고요. 법무부가 검찰 내부 결정이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 장관이 의원 시절 공소 취소를 주장한 적이 있는 데다 대검도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입장을 내놔 사실상 지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 재판 방법을 알아서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법적인 판단들은 미뤄져야 되고 다 공소 취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항소포기 전모를 밝히라는 검찰 안팎의 요구 속에 정 장관은 오늘 약식 회견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수준의 53에서 61% 사이로 감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식 배당 소득의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에도 공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논의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 협정에 따라 5년 단위로 감축 목표를 정해야 하는데 정부 여당은 2035년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2018년 대비 50%에서 60%, 혹은 53%에서 60% 감축 등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하한선을 높이고 상한선도 1% 끌어올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그럴 필요성이. 다만 65% 감축을 요구한 시민사회와 48%를 제시한 산업계 양측의 반발은 남은 과제입니다. 정부는 감축 목표를 이번 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뒤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코스피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한 세제 완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3억 원 이상 배당 소득의 최고 세율 35%를 25% 수준으로 낮추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제세가 필요합니다. 당정은 이 밖에도 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와 방한물품 지원, 적설 붕괴 사고 대처 방안 등 겨울철 안전대책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 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YTN 홍기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많이 다급해 보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적법한지 심리에 착수하자 트럼프는 연일 관세 정책을 홍보하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 했던 이야기와는 딴판이기도 합니다. 백악관과 내각의 주요 인사들은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 셧다운을 끝내라며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글을 올리고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관세 효과를 나열했습니다.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라며 연방 대법원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또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미국의 기록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 우리 돈 300만 원 정도의 배당금도 지급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세 부과 적법성 심리에 나선 연방 대법원을 압박하면서 관세 문제에서 악화하는 미국 내 여론을 달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I'm going to hope that we win. I can't imagine that anybody would do that kind of devastation to our country. 셧다운 사태가 역대 최장인 40일간 이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로 꼽히는 오는 27일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어지는 대목을 앞두고 내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사태가 계속돼 사람들이 여행에 나서지 않으면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추수 감사절 기간이 다가올수록 항공편 운항이 극도로 줄어들어 가족들을 만나러 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o answer your question, it's only going to get worse. I look to the 2 weeks before Thanksgiving, you're going to see air travel be reduced to a trickle. 미 연방항공청은 지난 7일부터 주요 공항 40곳에서 운용하는 항공편을 오는 14일까지 10% 축소 운항하기로 해 항공편 차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I'm just worried about the overall conditions and whether or not going there, will I be able to get back?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여당인 공화당을 향해 셧다운을 끝내고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켜서 중간 선거에 승리하라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의 연설을 조작해서 내보냈다는 의혹 속에 영국의 공영방송 BBC 수뇌부가 잇따라 사임했습니다. BBC를 좌파 선전기계라고 주장했던 백악관 대변인은 반색하며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BBC의 팀 데이비 사장과 데보라 터너스 보도국장이 물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미 의회 폭동을 부추긴 것처럼 BBC가 연설 내용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내보냈다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BBC 내부 문건을 폭로했습니다. 데이비 사장은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며 해당 프로그램에 문제를 시인했습니다. 세계적인 방송사로 신뢰를 쌓아온 BBC는 이번 사태로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I think my job is to serve license fee payers and deliver a BBC that is really focused on world-class, impartial, landmark output.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BBC 수뇌부 퇴진 속보를 발빠르게 SNS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발언 조작 의혹을 받은 프로그램은 100% 가짜 뉴스이고 영국 국민이 좌파 선전 기계에 수신료를 내도록 강요받고 있다며 BBC를 맹비난한 뒤입니다. 레빗 대변인은 지난 6월에도 BBC의 가짜 전쟁 보도를 공개 저격한 바 있습니다. Unfortunately, unlike some in the media, we don't take the word of Hamas with total truth. We like to look into it when they speak, unlike the BBC. 유출된 내부 문건에는 BBC 공식 홈페이지와 아랍어판의 보도 내용 차이가 크고 반유대주의적 성향의 평론가들을 활용했다는 지적도 담겼습니다. 또 성소수자 관련 보도에서도 객관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한 BBC 이사회는 세계적 수준의 공영방송을 제공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곧 후임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11월 10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국민일보는 해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넣어봐야 안 되니까 차라리 연끌을 하겠다면서 3년 사이에 225만 명이 청약통장을 깼습니다. 분양가는 치솟고 청약 당첨 커트라인은 높아지고 있죠. 당첨이 돼도 현금 마련을 못해서 들어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꾸준히 감소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수는 30대가 가장 많이 했습니다. 36.7%로 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네요. 즉 대출 여력이 있는 30대를 중심으로 패닉 바잉이 나타난 걸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 무용론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집값은 매년 오르고 규제 탓에 대출은 제한이 생기니까 청약통장 해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영어 유치원 입학을 위한 4세 고시 등 사교육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젠 영유 합격을 위한 컨설팅 강의도 유행 중이라고 하네요. 특징이 있다면 자녀를 영유에 보낸 경험이 있는 선배 엄마가 강의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강남에서 자녀를 명문대에 보낸 일명 돼지 엄마들이 이젠 영어 유치원 입학 시장까지 내려온 셈이죠. 동영상 강의의 수강료가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영어 유치원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이고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까지 발의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 시장은 계속 과열되고 연령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레벨 테스트 규제를 교묘하게 쏙 피해가는 곳들도 있고요. 교육부는 올해 안에 유아 사교육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건 하지 말라는 식의 네거티브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의료 쇼핑에 건강보험 계정이 줄줄 새나간다는 내용입니다. 10달 동안 주사 799번을 맞고 하루에 물리치료 6번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0개월 동안 외래 진료 1297회, 그러니까 즉 하루 평균 의료기관 4곳 넘게 다니면서 의료 쇼핑을 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1년에 150번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만 명이 넘고요. 그로 인한 건보공단 부담금은 약 2조 3,400억 원입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서 본인 부담 차등제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넘으면 본인 부담률이 90%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시행 2년차를 맞았는데 아직 일부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 쇼핑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 200회 초과 외래 이용 환자가 2년 새 7.7% 늘었습니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고 새나가는 건보 재정을 고려해서라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복지부는 본인 부담 차등제 적용 기준을 연 200에서 300회로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끝으로 경향신문입니다. 요즘 러닝 열풍 불면서 마라톤 대회도 자주 열리죠. 우후죽순 늘어나는 도심 마라톤에 시민들의 불편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마라톤이 있는 날이면 생기는 교통통제로 인한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10분 걸리는 거리인데 1시간 반 걸렸다. 우회 차량들이 엉켜서 아수라장이다 등등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가 총 254회였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서울 마포구에선 잦은 교통통제로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면서 시장 상인들이 항의 집회도 열었습니다. 최근 3년간 807번 열린 마라톤 대회 교통통제를 위해서 경찰 3만 6천 명이 투입했다고 하는데 대회가 너무 잦다 보니까 행사 가치가 떨어지고 경찰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회 주최는 민간 기업이 하는데 진행에는 행정력과 세금이 쓰이는 점도 짚어봐야 합니다. 신문은 민관이 협의해서 개최 횟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전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에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 휴게소에서 SUV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60대 여성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엔 충남 천안의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한 개동이 불에 탔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 휴게소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건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이 사고로 휴게소를 이용한 뒤 주차장으로 건너가던 60대 여성 보행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60대 여성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7시쯤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부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고속버스 세대와 승합차 한 대가 연속으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변 차선은 휴일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까지 겹치며 2시간가량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1차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앞서가던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뒤 연쇄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엔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한 개동이 타버렸습니다. 소방은 공장 부지에 가연성 물질이 많아 큰 불을 잡는 데만 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연세대학교 비대면 중간고사 시험에서 상당수의 학생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담당 교수는 적발된 학생은 모두 0점 처리하겠다며 자수하지 않는다면 유기정학도 추진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최근 연세대학교 학내 게시판에 올라온 중간고사 부정행위 관련 공지글입니다. 3학년 대상 수업인 자연어 처리와 챗 GPT 담당 A 교수가 쓴 건데 시험 영상 확인 중 부정행위를 다수 포착했다고 말합니다. 생성형 AI를 가르치는 이 수업은 수백 명이 수강하는 대형 강의로 수업과 시험 모두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도중 일부 학생이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거나 카메라 촬영 각도를 조정해 사각지대를 만드는 정황 등이 확인된 겁니다. 특히 화면에 여러 창을 겹쳐 띄운 채 챗 GPT 등 AI 검색을 하는 듯한 모습도 발견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투표글에선 190여 명이 커닝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전년도 수강자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확실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캡처를 해서 만약에 AI에게 풀어달라고 한다면? A 교수는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적발된 학생은 모두 0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수 기회를 줬는데도 발뺌한다면 학칙에 따라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요즘 대학생의 AI 의존도가 커지면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험 문제 이걸 AI한테 풀게 하면 거의 한 8, 90점 이상이 나옵니다. 걔가 시험 문제 안에 있는 글씨를 쫙 뽑아내서 실제 텍스트 입력한 것처럼 반응을 하는 거죠. 2, 3초도 안 걸리죠. 비대면 강의를 포함해 각종 AI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교육 환경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가 4,000선이 깨진 채 장을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토요일 새벽 1,460원도 뚫은 채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질지 환율이 더 오를지 금융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해외 할인 행사를 앞두고 관세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해외 직구 불법 수입 행위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판매용으로 물품을 들여오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 통관 보유 번호를 도용하거나 또 가품을 들여오는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쿠팡과 SSG닷컴이 오늘부터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쿠팡은 오늘 16일까지 의류와 신발, 가방 등 패션 상품 24,000여 종을 특가로 선보입니다. 같은 기간 SSG닷컴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브랜드를 대상으로 할인전을 열고 10% 할인 쿠폰도 선착순으로 발급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가 4,000선이 깨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불안합니다. 이번 주에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질지 또 환율은 더 오를지 시장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지난주에 코스피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요. 네. 지난주 상황을 쭉 보면은 역시 수급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돈, 7조 2,637억 원어치를 지난주 5거래일 동안 매도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주간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 네.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2021년 8월에 우리가 사실은 7조 한 454억 원 정도가 이제 매도가 됐었는데 예. 그 이후로 4년 만에 지금 이제 이렇게 가장 최고로 매도가 된 금액이거든요. 예. 굉장히 이례적인 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인은 한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 나스닥 조정하고 AI에 좀 관련한 우려, 요게 이제 좀 작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스닥이 3% 넘게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AI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만 사실 한 주 만에 8천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AI 관련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주식도 같이 좀 정리가 된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사실은 이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이제 미국이 재정 지출을 하려면 이제 채권을 좀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대표적으로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이 있으면은 장기 채권 비중을 크게 갖고 갑니다. 보통 단기 채권은 30% 이하 정도로 갖고 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장기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은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모기지 금리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그 재무장관이 장기 금리의 상승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단기채 발행 비중을 굉장히 크게 늘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정상적으로는 30에서 한 35% 정도인데 지금 범위로 55%를 넘겨서 지금 발행한 이례적인 상황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채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면서 굉장히 고금리를 주는 채권이다 보시면 됩니다. 한 5% 정도의 무위험 고수익인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사실 금리가 단기채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든 헤지 펀드나 뭐 이런 데서는 사실 단기 자금 압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현금화해야 되는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한국 주식을 팔아서 그래서 7.2조 정도가 매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도 싸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을 달러로 바꿔서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1,460원까지 올라간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단기채를 사러 가는 좀 대규모 자금 이동이 지금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베센트 장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좀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세 번째가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 셧다운이 지금 좀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거. 요게 이제 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단기 그 실현이냐 아니면 차익 실현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이탈이냐라고 이제 좀 물어본다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베센트 재무부의 정책 변화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단기 차익 실현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이게 좀 장기적인 유동성 변화 때문에 발생한 이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하셨지만 환율 이야기 하셔서요. 환율이 네네. 지금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네. 1,460원대를 돌파하고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1,500원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4월 중순 이후 7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거든요. 정확하게 보면 1,461.5원까지 올랐어요. 이제 환율 급등의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주식 매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7.2조 원 그 규모의 주식을 팔고 나서 그 돈을 본국으로 가져가려면 결국은 달러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7조 원 규모의 한전 수요가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니까 달러 급등이 달러가 굉장히 급등한 건데요. 이게 잘 보면 1,500원 넘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까 이유 원인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그 미국 셧다운이 얼마만큼 오래 유지될 거냐 하는 이슈하고요. 두 번째가 베센트의 재무부의 단기채 편중 비중을 계속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좀 줄일 것인가 하는 이슈가 가장 커요.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기본 시나리오로 1,450원에서 1,470원 정도의 박스권 유지를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셧다운이 보통 11월 중순쯤 해제가 되고 베센트 재무부가 단기채 비중을 55%에서 45% 수준으로 만약에 조정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1,500원 돌파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2008년에 금융위기 때가 1,57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와 한국은행이 그 1,48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는 아마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원달러 환율 이쪽도 불안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장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게 다른 측면의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권대영 부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이 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지금 신용거래 융자 잔고를 보니까요. 25조 원, 거의 26조 원에 육박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은 반대 매매라든지 이분들이 굉장히 큰 손해를 볼 가능성도 생겼잖아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융자가 이제 증가한 게 사실 이게 주식시장에서만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지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뭐 조금 금리가 높은 거로 대출이 좀 이동하는 그러한 상황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신용으로 융자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심리가 나만 좀 늦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심리가 그 10월 말부터 시작되면서 사실 좀 개인 투자자들, 왜 아까 외국인들은 주식을 7.2조 원 매도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순매수가 굉장히 컸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레버리지를 이용한 그런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투자자의 관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 매수자들은 이제 AI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글로벌 투자자들, 외국인들은 이게 단기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 차원에서 유동성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유가 뭐 다른 데 있다라고 그러니까 융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뭐 주가가 조정이 클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배당 소득의 최고 세율을 35%, 정부에서 제시한 거를 25%로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고 이게 주식시장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그 전에 그 우리가 배당 그 소득세율을 올리겠다라고 한 거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연말이 되면은 배당을 이제 주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가 배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는 게 사실 자본시장 정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배당 소득세율을 좀 떨어뜨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투자를 뭐 회수하는 것보다는 좀 배당을 좀 받는 쪽으로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좀 패닉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염려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출렁이는 코스피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은 나스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AI 기술주 때문에 나스닥이 3%나 떨어졌습니다. 이게 거품 붕괴 신호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거품의 붕괴라기보다는 저는 좀 거품이 꺼지는 과정?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거다라고 좀 보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약간 건전한 조정에 가깝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간 AI 시장이 좀 묻지마 투자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AI라는 단어만 붙으면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랑 전혀 상관이 없이 주가가 막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하락은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기대감이 높은 그거에 대한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이 된 거로 볼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좀 대규모 감원 소식이 좀 더해지면서 AI가 과연 돈이 되는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의구심이 시장에서 지금 좀 덮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좀 보일 여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엔비디아의 젠승황 그 CEO가 11월 8일에 TSMC의 웨이퍼를 추가 주문을 했고, 그러니까 수요가 강하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빅테크 기업들의 2025년 AI 투자 계획도 뭐 굉장히 좀 크게 지금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닷컴 버블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데 그때랑은 상황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수익 모델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AI 기업들은 실제 매출하고 이익하고 연결되는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그때랑 굉장히 다르고요. 왜냐하면 챗GPT 월간 사용자가 2억 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도 기업 구독 모델도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 그러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단기적으로 과열된 이제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조정을 받는 건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2000년 닷컴의 버블처럼 좀 산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과도한 열기가 좀 식고 진짜 실적을 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좀 갈라지는 성장통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우리가 건강한 조정의 시작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이거랑은 분명히 다른 모습들이 감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특히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묻지마 투자는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투자는 신중하게 빅투 이런 거는 썩 좋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다음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까요? 기업들의 이맘때쯤 연말 인사에도 관심들이 많이 쏠리곤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인사를 전격 단행을 했는데 정현호 부회장이 용퇴를 했고요. 세대 교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가 세대 교체가 굉장히 가속화됐다라는 점이죠. 과거에 60대 중심이었던 이제 이런 그 인사에서 40대가 핵심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로 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I나 2차 전지 같은 신기술은 전문가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둘째는 뭐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매도가 굉장히 7조 원 이상을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시 사령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 경영 체제로 가겠다는 게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AI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삼성이 AI 삼성을 좀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모든 걸 좀 AI 중심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 LG, 뭐 다른 기업들, 다른 그룹들도 지금 올 연말 변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기업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속도. 굉장히 스피디하게 가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선택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는 보통은 그 성과, 지난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승진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보다는 당장 내년과 내후년에 미래 위기를 좀 돌파를 할 수 있는 위기 대응형 CEO를 하루라도 빨리 전진 배치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먼저 예측을 하고 대응하는 좀 속도전에 돌입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둘째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격적인 선제 대응인데요.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잘 안 되는 비주력 사업. 그러니까 사업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좀 확실하게 미래의 먹거리에 자원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공통 키워드도 명확해요. 그래서 SK, 삼성, LG 모두 다 인공지능, 바이오, 클린테크, 뭐 배터리, 우리 ABC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지금. 그래서 이 3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을 지금 발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조직의 무게 중심도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좀 하자면 과거에 그 연말 인사가 좀 지난 한 해의 성과를 좀 보상하는 거였다면은 지금은 다가올 위기에 좀 대비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재계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일종의 전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 관세, 뭐 AI 경쟁, 배터리 이슈, 뭐 이런 배터리 시장 재편하고 하는 이러한 변수가 동시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젊고 가장 전문적인 팀으로 구축을 해서 이렇게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경영 환경이 내부, 외부 다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격에 맞서 이번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2만여 가구의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 측과 휴전 회담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미사일로 러시아 접경 지역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하루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에너지 시설을 대대적으로 공습해 7명이 숨진 데에 대한 보복에 나선 겁니다. 벨고로드주와 보로네시주, 로스토프주 곳곳에서 전력과 난방 시스템이 손상돼 2만여 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자포리잔의 점령지를 넓혀가는 등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포크로우스크 함락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러시아의 집요한 공세로 포크로우스크는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Де вже нікуди повертатися. Домівки нема, людей там нема, тобто, близьких, все в руїнах. 휴전 협상 논의는 한 달 가까이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날 준비가 됐다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고 양자 의제를 진전시키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제나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If we have it, I'd like to do it in Budapest. Yeah, it'd be good. 휴전 협상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겨울이 점점 다가오면서 최근 더 격화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공습으로 민간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정수연입니다. 네, 주 초마다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날이 쌀쌀하다고요? 네, 오늘 아침 나오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현재 서울 기온 5.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습니다. 낮에도 예년보다 쌀쌀하겠고요.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더욱 끌어내리겠습니다. 네, 날은 춥지만 그래도 오늘 하늘은 맑다고요? 네, 오늘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고요. 그래도 찬바람 덕에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바깥 활동하기 큰 무리는 없겠지만 급격한 기온 변화에는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5.5도, 대전 6도, 대구 9.6도로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이 11도, 대전 13도, 대구 1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은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도 오래가지는 않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능일에도 예년보다 온화해서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현재 동해상과 남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는 전국적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11월 10일 YTN 뉴스타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